안녕하십니까. 더배움 회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시험 대비를 위한 이론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심리 측정평가의 활용 10차시 수업이 되겠습니다. 교재 위치는 302페이지 PAI 검사지에 대한 내용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MMPI와 CPI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PAI 검사지부터 또 성격평가 질문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사지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몰이라는 분이 제작을 한 객관형 성격평가 질문지 검사로서 구성 척도는 22개의 척도에 34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점 척도로 되어 있고 0에서 3까지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4개의 다당도 척도와 11개의 인수화 척도, 그리고 5개의 치료 고려 척도와 2개의 대인관계 척도가 있습니다. 그 아랫단에 보게 되면 각각의 척도에 대한 세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당도 척도 같은 경우는 비일관성 척도라든가 저빈도 척도, 그리고 부정적 인상 척도, 긍정적 인상 척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 PAI 검사지는 성격 검사를 공부할 때 빠지지 않고 기본적인 내용만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당도, 임상, 치료 고려 척도, 대인관계 척도 요 정도의 내용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하고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303페이지 나오는 MBTI 검사. 아마 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 저보다도 더 이 MBTI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만큼 대중화되어 있는 검사지고 또 여러 기관에서 많이 교육도 하고 있고, 여러분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이 MBTI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또 MBTI 검사 실시하는 거라든가 16개 유형에 대한 설명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워낙 많은 자료들이 있어서 사실은 누구나 다 전문가라고 할 정도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검사지긴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만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재밌는 것은 이 MBTI의 이 영어 약자의 마지막 I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벤토리가 아니고 인디케이터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벤토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인벤토리는 우리 식으로 하면 항목표죠. 항목표라 그래서 항목을 이렇게 체크하게끔 돼 있죠. 여러 개 예를 들면 이제 사지선단도 좋고 7점 척도도 좋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으면 그 정도에 대해서 체크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이 MBTI 같은 경우는 인디케이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인디케이터리니까 이렇게 어떤 지표라고 할 수 있죠. 지표라고 해서 O와 X에서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강제 기입입니다. 이 MBTI의 특징 중에 하나는 cannot say, 난 모르겠다 이렇게 답이 안 돼요. 어떻게든 주어진 항목에서 조금이라도 더 내가 좀 끌린다, 경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강제 기입형의 인디케이터, 그러니까 지표형 검사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검사지는 구스타프 융의 심리 유형론을 근거로 해서 브릭스와 마이어가 만든 검사지다. 우리까지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가지 영역에서 양극단, 그러니까 에너지의 방향이라든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인식의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의 문제, 결정의 문제, 의사표시의 문제 이런 것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생활 양식에 관한 영역으로 해서 양극단을 가지고서 각각 4가지의 유형을 조합을 해서 4,4,16 16개의 유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303페이지 아랫단에 보게 되면 4가지 유형으로서 첫 번째, 내 에너지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가, 바깥쪽으로 흐르는가, 안으로 흐르는가, 나의 에너지가 바깥쪽 선호냐 안쪽 선호냐에 따라서 I와, 그러니까 내향성과 외향성으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실을 또는 어떠한 내용을 인식을 할 때 감각적인 센스를 이용하느냐 아니면 나의 직관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구분하고요. 세 번째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의사결정을 할 때 내가 사고형 thinking, 생각을 아주 차근차근 해서 하느냐 아니면 feeling,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가지고 결정을 하느냐, 이러한 차이점으로 구분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어떤 생활 방식으로서
판단 내지 판단의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느냐, 아니면 인식의 태도를 가지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생활 유형 속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의 행동 양태를 어느 쪽으로 선호하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뭐 지금 MBTI에 대해서 뭐 16가지 유형을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뭐 주기능이니 우리가 그 열등 기능이니까 설명하면 좀 길어지는데요. 현재까지 청소년 상담사 2급 시험에는 MBTI는 그렇게 아주 깊은 문제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워낙 MMPI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또 MBTI는 여러분들이 또 일반적으로 뭐 학교에서나 또는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을 많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요즘 조선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또 MBTI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부분은 여러분 인터넷에 좀 이렇게 찾아보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굳이 꼭 강의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제6절에는 16PF라고 하는 성격 요인 검사, 16 성격 요인 검사라고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가텔과 그 동료들이 개발한 검사지입니다. 이거는 재밌어요. 이 만들 때, 이 항목을 만들 때, 이제 일반 우리가 사전에 있잖아요. 그죠? 그 사전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사람의 어떤 기분이나 뭔가 사람의 어떤 그 정서적인 부분을 표현하는 형용사 단어만 다 찾아가지고 그랬더니 무려 4,500개의 단어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 단어를 딱 정리를 해서 요인 분석 내지는 그러한 어떤 그 변수를 축소해서, 항목들을 축소를 해서, 단어들을 축소해서 171개 단어로 목록을 선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16개 요인으로 짝을 맞춰서, 쌍으로 맞춰서 그렇게 집필을 한 검사지입니다. 그래서 보면 16개 요인으로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냉정하냐, 온정적이냐, 낮은 지능이냐, 높은 지능이냐, 뭐 자아 강도가 높으냐, 낮으냐, 또는 뭐 복종성이 있느냐, 지배성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16가지 척도로 구분한 것이고, 또 이러한 16가지 성격 요인 검사는 직업적인 적성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이렇게 활용도가 좀 높은 그러한 검사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역시 MMPI처럼 다당도 척도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무작위 반응 척도라든가 허세 반응 척도, 그 다음에 꾀병 척도라고 해서 베이킹 굿, 베이킹 배드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요 정도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도 연조선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5페이지에 네오PR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오PR. 그래서 뭐 보면은 이거는 이제 개정을 하면서 앞에 네오라는 단어를 붙였는데요. 원래는 PIR이라 그래서 Personality Inventory Revise죠. 그러니까 수정, 개정하다라고 해서 R은 개정하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성격 5요인 검사라고 보면 됩니다. 올포트가 개발한 검사지고요. 올포트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 2번에 보면 코스타와 맥클레이가 개발한 검사지이고요. 5대 성격 요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4번에 한번 볼까요? 방가로 4번에 보면 코스타와 맥클레이가 처음에 만들 때 5가지 빅5라고 하죠. 여러분 빅5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빅5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성격 검사하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5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야말로 우리가 어떤 뭐 구성 타당도라고 했을 때 구성 타당도의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봤을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5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내용 타당도 측면에서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5가지 요인인데, 빅5라 그러죠. 주로 성격을 알아보는 모든 검사지에 반드시 들어가는 그야말로 어떤 공통적인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그 5가지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가 신경성과 외향성, 개방성,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5가지 요인을 가지고서 6개의 하위 척도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성부터 시작해서 성실성까지 5개의 척도를, 그러니까 요인을 두고 그 요인에 맞는 또 각각의 6개의 하위 척도를 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방가로 6번을 보게 되면 빅5에 해당되는 내용은 신경성, 외향성,
개방성 또는 뭐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용성, 그 다음에 성실성. 뭐 일반적으로 수용성보다는 호감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개방성이라는 말 앞에 경험에 대한 개방성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신경적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그 다음에 호감성, 그리고 성실성 이렇게 5개의 주요 요인 빅5가 있고요. 그 빅5 하위 척도로 6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경적 또는 정서적 불안정성 안에 불안, 적대감, 우울, 자의식, 충동, 심리학성 이렇게 6개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검사지는 중학생 이상의 한글을 해독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능력이면 누구나 이 검사를 할 수 있고요. 시간은 3-40분 정도 걸리는 걸로 나와 있고, 기준표에 따라서 만든 표준 내용 기준을 보게 되면 T 점수의 평균은 50이고 표준 편차의 10인 환산 점수를 가지고서 프로파일을 작성하고 해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뭐 직업 상담에 사용하기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네오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이제 뭐랄까요, 새롭게 개정된 이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R은 개정판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그 검사지 제목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투사 검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는 다 객관적 검사에 해당되지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인벤토리나 인디케이터리나 셀프 리포팅, 자기 보고식 형태로 이루어진 성격 검사라고 한다면,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 로사 검사라든가 TAT 검사라든가 SCT 문장 완성 검사와 같은 투사적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투사적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개념부터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볼게요. 투사적 검사의 개념을 보면 사람들이 모호한 자극을 지각하고 그에 대한 반응하는 방식과 내용에는 그 사람만의 무의식적인 사고방식이라든가 그 사람만의 감정 또는 반응하는 양식, 또 대인관계에 대한 그 사람만의 독특한 양식, 뭐 사용하는 언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갈등, 영역 등 개인적이고 독특한 특성이 반영되고 투사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탐색을 해서 성격적인 부분을 찾아내는 이러한 것이 바로 투사적 검사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투사적 검사는 우리가 앞에서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의 장단점을 비교할 때도 나왔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살펴보면 이러한 투사적 검사의 장점은 반응의 독특성을 알 수가 있죠. 각 개개인마다 개성이 있는 또는 개인적인 독특성을 찾는 그러한 내용이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방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검사 같은 경우는 내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서 베이킹 굿 또는 베이킹 배드와 같은, 또는 뭐 비전형적인 어떤 그러한 경향성을 보인다든가 뭐 허세를 부린다든가, 또는 약간씩 자기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약간은 잘못된 기재를 할 수 있지만, 이 투사 검사는 본인이 어떤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관찰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힘들죠. 그래서 방어에 어려움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반응의 풍부함입니다. 뭐 사람들마다 개인 차이는 나겠지만, 뭐 하나의 어떤 질문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답변하게 되면 그 반응의 풍부함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무의식적인 내용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들이 투사 검사의 말 그대로 장점입니다. 단점은 있어요. 역시 신뢰도와 타동도가 문제가 되겠죠. 아무래도 뭐 이게 이제 투사적 검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약점 중에 약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투사적 검사의 어떤 반응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가지고 일관성에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신뢰도가 깨져버리는 그러한 결과치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또 이 투사적 검사의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사 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보통 뭐 투사 검사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로사 검사죠. 이 로사 검사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 로사 검사지는 이미 이제 라이센스 기간이 끝나가지고 인터넷에서 보게 되면 10장의 로사 검사지가 이제 공개되죠. 아마 여러분들 있었을 거, 저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8번부터 8, 9, 10번 이제 그 칼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7장은 흑백으로 되어 있는
그 잉크 브롯 반점이라 그래서 잉크 반점의 내용을 가지고서 이렇게 우리 데칼코마니라 그러나요, 그죠? 반 딱 접어서 같은 그림이 탁 나오게끔 보여지는 그런 것인데요. 최초 개발 당시에는 20매가 돼 있고 뭐 다 쓰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뭐 색채 카드가 5장이고 흑백 카드가 5장으로 돼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흑백 카드가 석 장만 있거든요. 근데 5장 이렇게 흑백 카드하고 칼라 사진이 동수로 돼 있는 것도 발견을 합니다. 뭐 이게 시험 오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장단점은 일반적으로 그 투사적 검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장점 그대로를 다 가지고 갑니다. 예를 들면 장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검자의 의식적 저항을 통과해서 개인의 심층적인 무의식적 성격 구조를 평가하는데 탁월한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MMPI와 같은 구조화된 검사와 달리 로사 검사는 보다 숨겨진 정신병리 수준을 평가할 수 있고 또 로사 검사는 명백한 임상적 정상으로 표현되기 전에 미묘한 사고 장애 과정을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있다. 말 그대로 어떤 그 무의식적인 내용까지도 캐치할 수 있는, 잡아낼 수 있는 장점이 이러한 로사 검사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앞에서 언급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사 검사는 실시하는데도 여러 가지 이제 뭐 단계가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시험에 나올 만한 수준에서 아주 공식적인 방법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검사의 시세는 일단 로사 카드 10장. 처음 만들 때는 20매였지만 지금은 10장짜리 그림 카드를 씁니다. 그리고 시간을 재야 되고 얼마만큼 어느 정도 지나서 반응을 하는지, 얼마만큼 빨리 반응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차감 포인트이기 때문에 초시계를 준비하고 반응 기록지와 필기 도구를 함께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검사지를 할 때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결과를 달리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사적 검사를 할 때는 더더군다나 분위기를 좀 잡고 어떤 편안한 가운데에서 충실하게 자기의 속에 있는 뭔가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자, 75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10장의 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잉크를 반 접어서 편 그림인데 이것이 무엇처럼 보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장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피검자에게 보여드리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자유 반응 단계입니다. 말 그대로 자발적인 응답,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뭔가를 진술하도록 해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진술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 질문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질문 단계는 일반적인 자유 반응 단계에서 피검자가 지각하거나 느꼈던 것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계 검증 단계라고 해서 거기 보면은 이걸 뭐냐면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한계 검증 단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런 겁니다. 테스트 더 리미츠라고 해가지고 질문 단계를 거쳤음에도 평범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검사자가 카드를 들고 일정한 한계를 준 후, 다시 말해 한계라는 말은 그러니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이나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가려서 그럼 요렇게는 어떻게 보이느냐, 저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보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를 둔다는 것은 뭐 이런 가린다는 뜻이죠. 한계를 제한을 둬서 어떤 내담자에게 피검자에게 보이는 그림의 일부를 제한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질문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 반응 단계, 질문 단계, 한계 검증 단계라고 하는 것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나오네요. 로사 검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바로 이 신뢰도와 타당도인데 그렇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로사 검사를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309페이지에 나오는 피검자의 반응 과정입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 검사 자극을 입력하고 보호하는 것, 그 다음에 검사 자극 전체 혹은 부분으로 분류한다거나 경제성의 원칙과 우선순위에 따라 잠재적인 반응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또 분석하기 쉬운 것, 뚜렷한 것 이런 것 위주로 하고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충분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자료는 버려주는 게 좋겠다는 얘기죠. 그건 이제 경제적 효과에 의해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네 번째가 검사의 선입견 등 검열하는 과정에서 잠재적인 반응도 버려줄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에는 피검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 반응 선택하기라고 하는 이러한 피검자의 반응 과정에 대한 유의할 점 또는 반드시 해야 될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로사 검사가 설명할 내용이 워낙 크니까 이 시간에 제가 다 설명을 못 해드리고요. 여기까지만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로사 검사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투사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또는 채점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09페이지 6번 로사 검사의 투사의 역할 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